네, 안녕하십니까. 비밀 무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약 27년 전만 해도 무려 두 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할 뻔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항공모함은 일본의 비열한 정치 공작으로 인해 눈물을 머금고 모두 해체되었는데요. 이 항모들은 과거 소련의 해체와 함께 한국이 절호의 기회를 살려 구매한 민스크함과 노보로시스크함이었습니다. 심지어 두 항공모함은 모두 중형 항모였고 아주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배수량 4만 1380톤인 민스크함의 가격은 460만 달러, 배수량 4만 3220톤인 노보로시스크함은 43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환율로 쳐도 고작 64억 원, 59억 원에 불과한 헐값이었습니다. 당시 국가 파탄이 난 소련은 항모를 유지할 여력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녹슬고 무장도 파괴된 민스크함과 노보로시스크함을 고철값만 받고 한국에 팔아버렸는데요. 하지만 전장 273m, 전폭 50m에 달하는 내부의 주요 설계와 무장 체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당히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즉, 약간의 수리만 거치면 당장이라도 실전에 운용하기 충분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두 항모는 소련이 멀쩡하던 시절 미국의 최강 전력 중 하나인 칠함대와의 대치에서 최전선을 담당하던 막강한 화력의 항공모함이었습니다. 만약 당시 한국이 민스크함과 노보로시스크함을 그대로 개조해서 취역시켰다면 한국의 해군력은 일찍이 중국, 일본과 비교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자랑했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성장을 극도로 경계하던 일본이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일본은 국영방송인 NHK를 이용해 두 항모의 주요 장비가 그대로 장착되어 있어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하다라고 대대적인 보도를 일삼는 등 한국이 항모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온갖 견제를 일삼았습니다. 더군다나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은 아무리 좋게 말해줘도 중견국 이상이 아니었고 북한은 고난의 행군무로 수백만 명이 아사하던 때라 항모를 보유할 능력도 대의명분도 부족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의 비열한 정치 공작만 없었더라면 한국의 해군력은 동북아에서 가히 최강을 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치졸한 일본 때문에 시대의 운마저 따라주지 않았던 건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러시아 해군은 지휘, 방공, 표적 탐지 같은 핵심 시설을 완전히 망가뜨린 채로 이 항모들 한국에 인도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이나 중국의 사주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일부 환경단체에서도 민스크함과 노보로시스크함의 입항을 반대했는데요. 두 항모 모두 디젤 추진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해체 시 한국 면한이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다는 괴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치 선동인데요. 오죽하면 더 이상 한국과의 군사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어떤 세력이 일부 과격단체를 이용해 방사능 정치 공작을 펼쳤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자칫하면 두 항모를 허무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한국은 국운을 건 신의 한 수를 내던졌습니다. 바로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던 민스크함을 국내외 여론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재매각하고 그 사이 노보로시스크함을 재빨리 해체해버리는 묘수였는데요. 물론 이는 개조를 통해 항모를 보유한다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두 항모는 대한미사일을 무장의 주력으로 삼고 추가로 함재기를 부무장으로 운용하는 항공 중순양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미국식 항모와는 운용 개념 자체가 상당히 다른 무기체계였습니다. 즉 노보로시스크함을 해체하며 역설계를 통해 항모 관련 기술을 습득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 노보로시스크함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활주로용 특수관 같은 다양한 군함 건조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탄생시킨 것이 바로 독도급 대형 수송함입니다. 길이만 축구장 2개에 육박하는 독도함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함 중 가장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데요. 그만큼 수송 능력도 압도적이어서 독도함 한 척에만 솔개이 2척, 전차 6대 KAAV 7대, 트럭 10대, 야포 3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 승조원 330여 명과 상륙군 최대 72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데요. 즉 단순 계산으로만 상륙군 1.5개 대대와 전차 중대 절반에 달하는 병력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군함이라기보다 움직이는 요새라고 할 만한데요. 심지어 갑판의 모양만 봐도 알 수 있게 독도함은 헬기 모함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도함에는 UH-60 블랙호크 기준으로 6대의 헬기를 탑재할 수 있고 심지어 CH-47 치누크,
CH-53 스텔리온 같은 대형 기종을 포함한 5개의 헬기가 동시에 이착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앞서 말한 노보로시스크함에서 습득한 활주로용 특수강 제작 기술을 접목해 고당력강으로 강판을 건조했고, 이 덕에 미군의 V-22 오스프리에 이착함이 가능합니다. 오스프리를 미 해군에서 4세대 항모 수송기로 운용을 결정한 만큼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수행하려면 독도함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인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스프리의 틸트로터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열은 견딜 수 있지만 F-35B의 제트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열에는 갑판이 녹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독도함에서는 F-35B를 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작더라도 반드시 항공모함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온갖 비열한 방법에 총동원해 한국의 항모 보유를 반대했던 일본의 해상 전력 강화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배수량 27,000톤의 다용도 운용모함이라는 모호한 개념의 이즈모함과 카가함을 운용하다가 돌면 지난 2018년부터 이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해버리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특히 이즈모함은 최근 1차 개조를 거치며 F-35B의 이착함 훈련을 진행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이즈모함이 완전히 항모로 개조된다면 최대 20여 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황당한 사실은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애초에 일본은 이즈모함을 설계할 때부터 이미 항모 개조를 목표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뒤통수 치기 전문인 일본의 내로남불의 치가 떨릴 정도인데요. 심지어 해상 자위대 내부 폭로에 의하면 이즈모함의 갑판과 함 내 경납고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는 애초에 F-35B 크기에 맞춰 제작되었고 갑판은 스키 점프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덕분에 이즈모함은 취역한 지 고작 3년 만에 항공모함으로서의 개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개조의 핑계로 한다는 말이 미국 전투기가 착륙할 곳이 없을 때 일본 함정에 내릴 수 있도록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개가 풀 뜯어 먹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데요. 일본이 무슨 변명을 하든 이즈모함을 항모로 개조하는 이유는 군국주의의 부활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와 달리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즈모함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갑판의 내열성이 문제입니다. 일본은 이즈모함의 개조 최종 목표로 F-35B를 주력으로 운용하는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을 삼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이즈모함 갑판 개조를 스키점프대가 아닌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과 유사한 사각형 구조로 진행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간과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함재기가 이착함하기 위해서는 갑판이 얼마나 열에 잘 견딜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헬기의 이착륙을 위해 건조된 이즈모함은 F-35B의 제트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열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는 앞서 독도함에서 F-35B를 운용할 수 없었던 이유와 똑같은데요. 더군다나 수십 년 동안 운용되어야 하는 군함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이즈모함을 본격적으로 항공모함처럼 운용한다면 이른 시일 내에 심각한 내구성 문제가 제기될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즈모함은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당장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만 봐도 말만 강습 상륙함이지 배수량은 중형 항모 수준인 45,000톤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즈모함의 배수량은 이 절반 수준인 고작 27,000톤에 불과합니다. 이는 함재기에 탑재할 무장에 저장소, 항공연료 공급 체계 등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가뜩이나 무장과 연료 탑재량이 제한적인 F-35B인데 이즈모함 정도 크기면 적재 공간 부족으로 이마저도 제대로 보급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즈모함에 F-35B를 탑재하면 공간 부족으로 회전익 조기 경보기도 탑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즉 나름 항공모함인데도 불구하고 이즈모함을 정상적으로 운용하려면 지상에서 출격한 공중 조기 경보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상용 대공 및 대탄도 미사일 레이더로부터 정보를 받아와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이즈모함은 자칭 항공모함이라는 타이틀을 달고도 원해 작전은 고사하고 일본 열도 근해에서 방어작전이나 간신히 수행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현재 이즈모함은 오키나와 남방 해역에 배치되어 중국 해군이 동중국해에서 태평양에 진출하는 걸 견제하는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굳이 헬기 모함으로서의 능력도 애매하고 항공모함으로서는 더더욱 보잘것없는 이즈모함을 굳이 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즈모함은 일본의 욕심이 남은 죽도 밥도 아닌 애매한 군함입니다.
이는 당장 림팩 2022에서도 증명됐는데요. 그도 그럴 게 미국은 일본의 이즈모함이 아닌 대한민국의 마라도함을 원정 강습단 단장으로 활약시켰습니다. 림팩 훈련에서 원정 강습단 단장은 림팩에 훈련한 전 세계 함선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즉, 미 해군도 우리 원정 강습 단장이 지휘했다는 뜻입니다. 또 독도급 대형 수송함의 두 번 함인 마라도함은 그동안 우리 해군이 독도함을 운용하며 파악했던 문제점을 완벽히 개선 보완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기함입니다. 실제로 마라도함은 기존 독도함에서 사용하던 회전형 레이더 대신 EL-M2248 고정형 AESA 레이더를 탑재했는데요. 이 덕에 기함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는 탐지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라도함은 상시 전방위를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탐지거리 또한 450km로 향상되었고 25km 이내에서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전 상황 방어 태세와 초음속 대함미사일 탐지까지 가능해졌는데요. 이즈모함에 탑재된 AESA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고작 200km 수준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해보면 거의 무려 2배가 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마라도함의 탐지거리가 얼마나 압도적인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장점은 또 있습니다. 마라도함은 추가로 국산 3차원 추적 레이더인 SPS-550K를 탑재함으로써 적 항공기와 미사일, 소형 보트까지 전방위적 탐지가 가능해졌는데요. 전장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기함으로서의 능력마저 일본의 이즈모함은 마라도함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마라도함은 KVLS 2세를 탑재하여 사거리 20km에 달하는 해군까지 무장으로 갖추고 있으니 만에 하나 일본의 이즈모함에서 출격한 F-35B가 마라도함을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는 자살 돌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뿐입니다. 이처럼 충분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항공모함이더라도 이즈모함 같은 애매한 물건밖에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는 건함 계획을 세워 항모보다는 작지만 내용에 충실한 독도함, 마라도함 같이 기존의 전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 있는데요. 현재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군비 증강 상황을 보면 언젠간 반드시 항공모함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올라오는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